말씀드린 것처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 그리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조치가 남긴 법적 쟁점과 과제들,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 소식,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 전망까지 법률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잠시 시계를 1년 전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게 오늘로부터 딱 1년 전입니다. 12월 3일 오후 저녁 밤 10시 28분이었는데 비상계엄이 그 전에 이제 선포된 게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고은 변호사님 좀 이 상황 좀 기억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날 저는 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난 줄 알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각종 방송사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을 하고 TV를 틀었더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담을 넘어서까지 이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모습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이 장갑차가 경내로 들어오려고 하자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내는 장면, 또 그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저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입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님은 이때 당시에 좀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동 중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계엄이라는 부분들을 오래된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비상계엄이 뭐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이례적이고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방송국에서도 각종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계엄 선포문이 선포가 됐다 보니까 실제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한지도 확인되지 않는 안전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비상계엄 문을 전달하는 과정을 목격을 했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국회로 찾아가서 군 병력과 대치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력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충격적이고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일어난 날인가에 대한 비현실감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도 그날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계엄 선포 직후 12월 3일 밤 10시 반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거든요. 계엄 선포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딱 155분 걸렸는데 그때 뭐 시민도 그렇고 국회도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저는 150분 정도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되었던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빠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경찰이 막아서자 시민들이 막아서는 경찰을 또다시 막아섰고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진입했고 본회의가 열렸고요.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시간 정도 지나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결국 빠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갔었고 또 그 과정들을 시민들이 도왔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도 이 헌법재판 이 판결문 결정문 내용 중에 성숙한 시민들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됨으로써 우리들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인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역할이 좀 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담을 넘고 군이 국회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카메라에 다 담겼거든요. 총보다 국민들의 카메라 의식이 더 강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제대로 온전히 회복하는 데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역할이 주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포함되어 있고 외신들의 기사에도 다수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문을 이야기하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비상계엄이 해제됐던 원인으로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어떤 임무 수행을 이제 손꼽았는데요. 예. 결국은 시민들이 이것은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 선포이다. 이렇게 국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군경도 소극적으로 임무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우리 시민들이 이미 과거의 군사정권을 지나서 지금은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적이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저항이 결국은 이렇게 비상계엄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해제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당시 국회에 진입한 군 병력이 무장하지 않았다. 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곳곳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총과 관련한 무기들이 있었던 것이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맨손으로 이렇게 군 병력과 대치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의결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시민 의식이 이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가 되긴 했지만 해제 직후 상황도 참 급박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세 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를 개시를 한 건데 이때도 기억이 나는 게 변호사님들 관련 대담하느라 참 바쁘셨거든요. 현직 대통령 수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참 지난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다수의 군 지휘부들이 이제 일제 이제 수사를 개시받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함으로 인해서 과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또 관할권이 있느냐 각종의 쟁점으로 여야 또는 정치권,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결국 이 내란죄라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충분히 소명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실제 집행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갖가지 내란죄 이외에도 직권남용 또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업무방해나 여러 가지 이제 제명들로 줄줄이 수사가 기소가 되고 예. 사실은 헌정사상 유례 없이 국방부 장관, 대통령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군 지휘부 다수가 이렇게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경호처는 이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무력으로 대치하다가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가 수사를 받는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수사와 별개로 탄핵 심판 과정도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사유는 당시에 이제 5가지였고 11차례 정도 이제 변론이 일어났었는데 결국에 이제 4월 4일 올해 4월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면 결정 내린 이유 헌법 조문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시점이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 일치로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 즉시 이제 대통령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봉황기도 내려갔습니다. 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이 헌법재판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상당히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상당히 많은 항변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 그리고 그 위헌성과 위법성이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상당하다라는
라는 것이 8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된 결론이었습니다. 예. 이후에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이때 당시에 했던 이 만장일치 결론에 대해서 한 토크쇼에 나와서 또 소회를 이야기하기도 예. 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만장일치 결론이 우리는 필요했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결론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이런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선고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이 정치권 내부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인용대, 기각대 각하가 5대 3이다, 뭐 4대 4다. 사실 다양한 예측들이 맞아요. 난무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헌재가 너무 숙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집 앞으로 또 시위를 가는 시민들도 맞습니다. 있었고 안전까지도 위협됐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다양한 의견이 처음에는 시작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이 조금 더 화합하는 결론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합치를 봤던 것 같고요. 만장일치로 파면한다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예, 파면이 된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 특히 지난 6월에 출범한 내란 특검에 의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고 또 2달 만에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동시 구속된 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차례 구속됐다가 또 다시 석방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 석방될 당시에도 이러한 논리가 맞는 것인가, 법리가 맞는 것인가를 두고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내렸던 또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 구속 기간을 산입하는 그런 기준을 과연 온당하게 판단했는가를 두고도 또 국민들의 여론이 반으로 갈리기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된 것이고 이후에 김건희 씨까지도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죠.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네.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요. 이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디올백 수수라든지 상당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 되는 것이 온당한가? 예. 또 영부인 과정 중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부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김건희 씨가 수사를 제대로 받게 됐고요. 또 그 수사 결과 구속이 됐고 현재 1심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도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고 내년 초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반 이적 혐의 이 부분도 이제 재판이 포함이 돼서 5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상황에 목도하고 있는데요.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장 늦게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군사상 위기를 도발하기 위한 모종의 계획하에 실제 이런 도발 행위를 감행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 비상계엄의 어떤 명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쳤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제 1월경에 이제 공판기일이 진행되다 보니 예. 가장 늦게 기소돼서 가장 늦게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가장 먼저 기소가 됐던 내란죄 같은 경우는 현재 2월경에 이제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가장 먼저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고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기소 내용이다 보니까 내란죄 먼저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홍장원, 각종근 관련해서 여인영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이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정 부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다거나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거나 이런 헌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던 만큼 이런 증언들의 기초에서 실제 비상계엄이 정당했는가, 불법적이었는가 또는 범죄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다라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명백하게 위헌 위법행위라는 점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월경에 이제 결심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기소된 사건 중에 중대한 범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수많은 공수처와 경찰의 인력이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이나 여러 가지 인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무력화시키고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최상병 특검에서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가 있다라고 기소한 사건이고 나아가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범인 도피죄로 기소가 돼서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주요 혐의를 5개로 나눠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5개 재판 중에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이 범죄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할 만큼 굉장히 중하게 다뤄지는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물론 재판부의 판단 들어봐야 알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 사건을 시작했을 때 비상대권이라는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재량적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지만 네. 이 주장은 이미 탄핵 사건에서도 깨진 주장입니다. 또 과거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비상대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합치된 절차의 하에 제대로 행사가 되었는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한 만큼 위헌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이 비상대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권한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헌 문란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수 제약하는 이런 비상계엄의 선포행위는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남아있는 부분은 재판부 입장에서 양형을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우리 형법에서 우리 법체계 내에서 가장 중하게 다스리라는 제명의 범죄인데 과연 여러 가지 참작할 점이 있어서 감경을 해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 검찰에서도 사형 구형까지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무기징역형의 구형이 나왔을 경우에 이 실제 양형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렇게 우두머리에 대한 양형이 설정되면 그 밑에 수행을 했던 그 주요 임무 종사자나 예. 관련된 행위자들에 대한 양형도 연달아서 좀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양형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은 처음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에 대한 이미 유죄 판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되지 않았는데 예. 이번 사안과 그 사안이 다른 것은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민주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평온한 상황에서 이 다른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양형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미래에 혹시 독재자가 나오거나 권력을 남용하려는 대통령이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양형이 설정돼야 되는에 따라서 중대한 형을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저는 적어도 30년 이상, 50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1심이 끝이 아니라 또 2심, 3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양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내란 관련 사건 재판 통틀어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앞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던 혐의가 내란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였잖아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량이 훨씬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압도적으로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의 혐의 자체가 더 중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형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은 가장 먼저 내란죄에 대한 형사법정의 판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내란 방조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든 일부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최초 모의 과정에서는 없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모의하거나 상대적으로 중요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되는 종범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양형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다소 구형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한 전 총리의 양형보다는 유무죄 판단이 더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구속 기한이 오는 18일로 이제 만료가 될 예정인데 23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여부 이 부분도 심리가 이루어질 건데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그리고 구속의 진행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지난 1월이었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직위원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3월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이 출범한 후에 이 7월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경호처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방해한 부분들에 대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던 거고요. 이 구속 시점 자체가 올 7월이기 때문에 1심에서 적법하게 법원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년 1월 18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건데요. 이 부분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기소를 한 이 일반 이적죄 이 사건 재판부에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고 지금 이 일반 이적죄로의 재판 과정이 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일단은 혐의가 소명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볼 텐데 도망의 우려랄지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일단 재판 단계의 피고인의 구속을 연장하느냐 이 부분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일반이적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현 전 사령관 등등은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는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비교적 높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지금 받고 있는 다른 재판의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에 중간에 도망할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일반 이적죄를 지금 심사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비상계엄 1년 동안 있었던 법적 주요 사건들 짚어봤는데 아직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 짚어볼게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새벽 5시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영장이 기각된 핵심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범죄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유무죄 판단에 확신이 안 드는 영장재판부가 이 부분은 실질 재판을 통해서 다수의 증인과 다수의 증거 조사를 통해서 실체 진실을 가려내야지 이렇게 범죄의 소명이 됐다라고 방어권을 제약하면서 구속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만약에 국회의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 공모해서 지금 그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국회의 의총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 이런 명확한 지시를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됐다라고 한다면 구속 사유는 충분하고 상당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추경호 의원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가 통제되고 상황이 좋지 않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했고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말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만 받았기 때문에 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특검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증거
증거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이고요.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 불충분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건인 만큼 그래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영장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면 이제 심사가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시작이 됐고 자정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뒤에 5시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특검의 주장 그리고 추 의원의 주장 이 부분들이 증거 불충분에 대해서 법원이 좀 고심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오래 걸린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툼의 여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민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둘러싸면 특검에 유리한 정황도 다수 있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든가 시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도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의심은 가는 사건인데 중요한 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봤을 때 추 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사유들도 일부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또 정황도 중복적으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진술, 불리한 진술, 증거들을 모두 평가하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어느 정도의 범죄의 소명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런 점들은 실제 재판부 가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것은 이 반어적으로 이 비상기업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중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핵심 인물과는 조금 동떨어진 데서 어떤 임무 수행을 했는데 그 임무 수행이 오로지 내란을 도와주고 내란에 공모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의원들을 어디로 오라고 했다가 어디로 오라고 했다던가 이런 것들까지 입증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 단계에서 해소될 사실관계 다툼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특검은 뭐 추경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618쪽이나 준비를 했고 PPT도 304장 준비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신병 확보에 실패를 했고 이 부분이 추경호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이라서 그런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앞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랑 박성재 전 장관도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특검은 뭐 법원의 판단 존중하지만 좀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원들을 보면 총 12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5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사람 수로 했을 때 5명이지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엔 2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12회 시도에 6회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률이 50%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각률입니다. 통상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직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기각되는 확률을 좀 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20%대에 머물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현저히 기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검팀이 어느 정도 또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어떤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일 수 있는 혐의 소명 부분이 아직 영장을 발부할 만큼 충분한 이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섣부르게 영장을 촉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서둘러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기소 이후에 계속 공소유지를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실체를 밝힐 수 있었는데 조금은 빠르게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따라서 600쪽이 넘는 의견서 내지는 300쪽이 넘는 PPT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시키는 못한 상황이다. 이 말인즉슨 1심 과정에서도 양측이 충분히 법리 공방이 가능하고 유무죄 판단이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추경호 의원의 이 재판 과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란 특검
수사 기간 열흘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고 남은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 좀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진행되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또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위한 증거를 이제 조금 정리하는 수순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어떤 범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주요 과정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최초 단계부터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람들은 사실상 소수의 인원들로 굉장히 전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수사가 개시될 대상이고 기소될 사람들은 어느 정도 6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입건된 사안이나 새롭게 발견된 어떤 범죄 혐의점에 대한 마무리 수순을 거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일단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는 이제 불발이 됐지만 신병 확보가 불발됐다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기소에 이르는 주요 어떤 참고인들 나머지 조사들을 좀 빠짐없이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날 마무리되고 다른 특검들 같은 경우도 12월 경으로 다 마무리가 되다 보니 지금까지 조사를 못하거나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마지막까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고 이제 오후부터 재개가 된 걸로 아는데 먼저 재판부가 이번에는 중계를 허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모든 진술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만큼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할 만한 실익이 없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건희 씨가 이 특검 측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 답변하지 않았고요. 예. 이 부분이 뭐 어떤 실익이 있는 피고인 신문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중계를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오늘 결심 공판인 만큼 검찰의 구형도 있을 거고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도 있을 텐데 그 최후 진술도 불허를 한 거죠? 중계를?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김건희 씨의 굉장히 내밀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중개의 실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허를 한 것이고요. 또 이제 오늘 있었던 이 김건희 씨에 관한 공판에서 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예. 공범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과연 할 것인가 결심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예. 필요했는데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이 공범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에서는 결국 김건희 씨 측에서 이 공범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부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해당 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고 따라서 특검팀은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앞서 김건희 씨 측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때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좀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한 대로 오늘 증언을 이제 거부를 한 건데 이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현재 상태에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자백하는 사건의 피고인 신문 같은 경우는 피고인 입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재판부에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라는 피고인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것이 완벽하게 유죄의 판단에 심증을 가지는 재판부가 법정에서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양형에 무척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포괄적으로 저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묻는 과정에서도 모두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디테일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기억을 떠올리시면 이 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 과정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보도나 건진법사라든가 통일교척 인물로부터 이걸 물건을 줬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 신문에 진실된 태도로 임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진술에 답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신문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피고인의 개인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이고은 변호사께서 짧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오늘 도이치 공범의 신문 열릴 예정이었는데 불출석을 했고 특검도 결국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증인 신문 진행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추정해 보건대 이쯤에 이르러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불리한 진술한 부분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미 일부 진술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진술인 만큼 특별히 증언을 청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단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으로 보이고 이 증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우호적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법정에 나와서 얼굴을 보고 증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혹여나 이렇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또는 위증을 했다라는 또 다른 법률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증인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조금 전 이제 손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이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선배 씨 등 가방이나 목걸이를 건넨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존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서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 이 부분으로 좀 포인트를 좀 옮겨가서 전략을 좀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성배 씨를 통해서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받았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던 물건이 샤넬백 2개와 또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성배 씨가 이 김건희 씨 관련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전달한 것이 맞다라고 기존 수사기관 때의 진술을 번복하고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자 김건희 씨가 이 샤넬백 2개는 받은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고가의 목걸이는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받은 물건은 있지만 여전히 대가성이나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나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죄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죄로 이것이 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가는 것 같고 예. 왜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할까?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만약에 뇌물죄로 제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한 이 금품상의 이 가격 자체가 3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 목걸이 하나의 금액만 6천만 원이 넘거든요. 예. 따라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샤넬백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3천만 원 훨씬 더 호가하는 이 목걸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가 오후 재판에 직접 출석한 걸로 파악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민특검이 김 씨의 재판에 온 게 오늘이 처음인데 오늘이 결심인 만큼 특검팀도 막판까지 이렇게 공소 유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특검이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후에 구형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특검의 구형 이후에는 김 씨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변호사님, 이 최후 진술에서는 뭐 당연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김 씨가 어떤 심경을 좀 표현할까요? 사실 김건희 씨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예. 언론 앞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맞습니다. 낮추는 예.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 박성재 전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하듯 본인의 수사 상황을 물어본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자신의 수사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사 상황까지도 묻고 있는 등의 메시지가 나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러한 표현으로 최후 진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샤넬백 같은
같은 경우에 수수했다라고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진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한 증언에 대해서는 본인 나름대로는 억울한 심경이라든지 특히나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돼서 세 개의 특검의 수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달라라는 취지로 좀 선처를 호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좀 여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검의 이제 구형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떤 정도로 좀 구형 예상하십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일 경우에는 지금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 방조임에도 불구하고 15년이라는 굉장히 큰 이 중형이 구형이 되는데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이렇게 내란에 버금갈 정도로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5년 이상의 꽤나 중한 형을 구형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민중기 특별검사까지도 직접 법정에 나와서 결국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특검팀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처벌, 이 부분이 결국 특검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마무리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구형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이상의 중형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정혜 변호사께도 검찰의 구형량 예상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년 이상 중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영부인이라는 신부는 청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금품을 수수받고 각종의 청탁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도이치 및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실한 태도로 임하지 않고 출장 조사 논란을 야기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자본시장법, 시세조작, 조가조작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되는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대량적이고 오랫동안 범행행위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가명 사유보다 가중 사유가 많은 사건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부분들도 양형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선처보다 가중해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 특검 입장에서는 특히 정치적인 인물, 정치적인 브로커가 연관돼서 이렇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에 굉장히 해악을 끼친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는 굉장히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결심 공판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구형량 또 김건희 씨 진술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